안녕하세요. 부겐일링입니다. 오늘 만나볼 책은 상상 속의 덴마크입니다. 지은이, 에밀 라우센. 한국에 1년간 봉사하러 왔다가 정착한 지 14년째인 덴마크인이다.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쳤다. 2016년 KBS 인간극장 덴마크에서 온 산타클로스를 통해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덴마크인의 모습을 보여줘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현재 덴마크어, 한국어, 통번역, 비즈니스 및 투어 컨설팅을 통해 한국과 덴마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중이다. 한국인 아내와 연애 특강, 결혼 세미나, 청소년 멘토링도 한다. 사람, 농구, 독서, 요리, 봉사활동, 사진, 여행을 좋아한다. 프롤로그.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에서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관련 책들이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마 현재 삶에 지친 한국인들이 일과 여가의 균형이 맞는 사회를 갈구하는 마음을 반영한 게 아닐까 싶다. 그런데 이들 책을 찬찬히 읽어보니 다소 걱정이 됐다. 어떤 책은 덴마크 사회를 지나치게 이상화했고 또 어느 책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발견했다. 덴마크는 지상 낙원이 아니다. 그렇다고 배울 점이 전혀 없는 나라도 아니다. 14년째 거주하고 있는 이곳 한국 역시 덴마크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장점들이 많다. 상상 속의 덴마크에서는 덴마크 사회와 문화, 덴마크인의 생각과 습관을 군더더기 없이 그리고 꾸밈 없이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한국에서 안데르센으로 알려진 아나스는 여행은 인생이다 라고 말했다. 이 책을 쓰는 과정도 그러했다. 이 책은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다. 한국어로 말하는 일은 이제 편해졌지만 글로 생각을 표현하는 작업은 여전히 쉽지 않아 누군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인터뷰 내내 우리 가족과 인터뷰어들은 덴마크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를 더욱 상세하게 나눌 수 있었다. 아내의 경우 나를 통해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됐다고 한다. 나는 이 책이 한국과 덴마크를 향한 사랑이 동시에 꽃피는 책이 되길 바란다. 1장. 개인이라는 원심력, 가족이라는 구심력. 덴마크 사회는 어린아이들의 연애를 막지 않는다. 막아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덴마크 부모는 자식이 비밀 연애를 하지 않고 툭 터놓고 연애할 수 있게 돕는다.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집에 초대해 다 함께 논다든가 놀러갈 때 딸의 남자친구를 데려간다. 덴마크에서는 아이들을 존중하며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독립심과 자율성을 키워준다. 이 점은 장점이지만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행동에 자신감을 얻은 아이들은 부모 몰래 이것저것을 경험한다. 또래 집단에서는 빨리 어른이 되는 방법, 이를테면 술, 담배, 섹스를 부추긴다. 다른 나라에서는 부모에게 여전히 응석을 부릴 나이에 덴마크 아이들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된다. 아이들이 독립심을 얻는 대신 너무 일찍 조숙해지는 현상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덴마크에서는 만 18살이 되면 부모님 집에서 나온다. 단순 가출이 아니라 출가다. 독립은 떨어져 지내는 것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그 나이에 사회보건직업학교를 졸업했고 2004년에 YMCA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와서 목동 신정복지관에서 1년간 봉사활동을 했다. 내가 일찍 독립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적 자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18살이 넘었는데도 집에서 독립하지 않으면 덴마크 사람들은 의아해야 한다. 사생활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덴마크의 경우 정부가 학생들의 독립을 위해 독립자금을 지원한다. 만 18세, 정확히는 만 18세 3개월이 된 학생은 덴마크 정부 교육지원금을 받을 조건이 된다. 이 지원금 덕분에 학업을 택한 사람도 쉽사리 부모님 집을 떠날 수 있다. 학생들은 교육지원금만으로도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학비 걱정도 하지 않는다. 무료니까 말이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교육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덴마크 정부 교육지원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의회에서 정하는데 그리 높지 않다. 어쨌든 덴마크 학생들은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다. 덴마크 사람들은 거칠애를 좋아하지 않는다. 남들 앞에서 유난스레 행동하는 것 역시 꺼려하는 편이다. 연인과 미래를 약속할 때뿐 아니라 결혼을 할 때도 그렇다. 1박 2일의 피로연이 끝나면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을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대개는 피곤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골아떨어진다. 덴마크 사람들은 신혼여행을 가지 않는다. 허니문이란 그저 미국식 관습이라고 생각한다. 덴마크에서는 결혼식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간단히 혼인신고만 하거나 동거로 가름한다. 동거 역시 혼인신고처럼 법적 등록을 하면 결혼과 거의 비슷한 법적 지위를 누리니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 혼인을 한 가정만큼이나 충분한 아동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등록 동거 상태로 살다가 아이를 낳고 키운 후 혼인신고를 하기도 한다. 덴마크에서 출산은 전적으로 가족의 일이다. 의료진의 일이 아니다. 임신기간 중 초음파를 통해 아기 상태를 확인하는 때는 12주차와 19주차 두 차례뿐이다. 대개 출산은 의사 없이 진행된다. 조산사, 한국의 옛말로 표현하면 산파가 남편과 함께 출산을 돕는다. 수중출산 욕조가 있어서 산모는 출산 자세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의료진은 응급 상황을 대비해 24시간 대기한다. 하지만 대부분 출산의 전 과정을 조산사가 자연주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출산 후에는 아빠가 산모와 아기를 돌본다. 그렇기에 덴마크에서는 병원 출산을 하더라도 이튿날이면 산모와 아기는 퇴원을 하여 집으로 돌아간다. 한편 덴마크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역사가 길다. 그리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에 어르신을 누가 모실지
어느 집으로 오셔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어르신 역시 자식에게 의존해 같이 살 생각이 없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지만 거동이 좀 불편해지면 주간 노인보호센터 옆으로 집을 옮긴다. 각 동네에는 주간 노인보호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2장 덴마크인의 행복 출발점 휘게. 한국인 특유의 정서를 설명할 때 정을 언급하곤 한다. 한국인들은 정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따뜻함을 떠올리지만 정작 이를 말로 풀어 설명하고자 하면 매우 어렵다. 이미 몸에 배어있는 정서이기 때문이다. 덴마크에도 외국인에게 설명하거나 외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서가 있다. 휘게가 바로 그것이다. 2016년 영어의 콜린스 영어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 2위로 선정됐는데 여기서 풀이한 휘게의 사전적 의미는 덴마크에서 유래한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나 상태다. 휘게는 덴마크인의 삶에서 일상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자 또는 주변 사람들과 휘게한다. 예를 들어 가족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업무 중 동료와 함께 잠시 일을 멈추고 커피를 마시면서 일상과 감정을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덴마크인들은 소소한 행복감을 느낀다. 이처럼 휘게는 순간순간 다가온다. 하지만 그 여운은 오래 지속된다. 일을 하다 지치고 힘들 때 휘게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처진 기분이 사라진다. 나는 한국에서 휘게를 전파하고자 노력했고 이에 대한 강연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한국인의 삶 속에서 휘게가 진정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휘게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다. 우선 나를 돌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단 5분만이라도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 전자기기는 잠시 내려놓는다.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책을 하고 책을 사랑한다면 책을 읽는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빨래를 갤 수도 있다.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바쁜 일상과 잡념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한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나와 주변, 삶을 긍정하게 된다. 휘게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지만 가족과 함께 경험하면 더욱 좋다. 가족들끼리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의 하루 또는 일주일의 일상과 감정을 공유한다. 이때 가치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다. 행복지수 1위인 덴마크에 가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냐고. 결코 아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숨기고 쌓아두거나 자신을 자꾸 남들과 비교한다면 한국에서도 덴마크에서도 불행할 것이다. 덴마크인의 행복 비결이 바로 휘게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 적어도 휘게는 당신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3장 10살짜리 요리사. 덴마크는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다. 가족 간에도 철저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 하지만 금괴와 같은 이 원칙이
해제되는 시간이 있다. 바로 저녁 식사 때다. 각자의 방에서 볼일을 보던 가족들도 이 시간이 되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며 내면의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덴마크에서는 10살짜리 아이에게 저녁 식사를 맡길 만큼 가정에서 독립성을 강조한다. 덴마크 음식은 지역색이 두드러지지 않는 편이다. 어디를 가나 음식이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지역별 특산물과 대표 음식을 먹고는 깜짝 놀랐다. 서울에서는 불고기를 먹고 전주에서는 비빔밥을 먹고 다른 곳에 가면 또 뭘 먹을까 행복한 고민을 했다. 덴마크에서는 코펜하겐을 가든 오후스를 가든 대도시 레스토랑은 비슷하다. 덴마크는 집밥 천국이다. 외식은 아주 드문 일이다. 보통 가정의 경우 대략 1년에 한 번 정도 외식을 한다. 외식을 할 때면 옷을 잘 차려입고 레스토랑에 간다. 덴마크에서는 식사 초대를 받아 다른 집에 방문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덴마크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한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끼리 편안히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를 한다. 덴마크에서는 손님으로 초대받은 사람도 식사 후 뒷정리를 함께 한다. 덴마크 사람들은 마시는 것을 참 좋아한다. 사람들은 한 잔의 커피 혹은 한 잔의 홍차를 앞에 두고 편안하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한다. 덴마크인의 하루에서 커피는 빠질 수 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을 마시고 시작한다. 하루 평균 넉 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이 마시는 편이다. 덴마크에는 카페가 많이 있지만 프랜차이즈 카페가 별로 없다. 카페 주인장이 취향에 따라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가 일반적이다. 한편 나는 한국에 와서 덴마크 요거트를 처음 봤다. 덴마크에는 덴마크 요거트가 없다. 덴마크는 유제품 천국답게 정말 수천 가지 종류의 요거트와 우유 치즈가 있다. 그렇지만 덴마크 요거트라고 부를 만한 대표 상품은 없다. 각각의 요거트마다 고유의 맛, 식감, 첨가물이 다르다. 나에게 가장 그리운 고향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난 유제품과 빵이라고 대답한다. 빵이라면 한국에서도 달콤하고 하얗고 부드러운 빵을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곡물이 잔뜩 붙은 거칠고 건강한 호밀빵을 구하기란 매우 어렵다. 달지 않고 씹으면 씹을수록 호밀의 고소한 맛이 배어나오는 빵을 파는 베이커리를 아직 찾지 못해서 나와 아내는 집에서 직접 검은 빵을 구워 먹는다. 덴마크의 낙농 기술은 거의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유제품의 브랜드가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는 각 집에서 직접 짠 우유로 요거트와 치즈, 버터를 만들어 먹었다. 마치 한국에서 각 집마다 그 집안 맛이 나는 된장이나 고추장을 담그듯 말이다. 최근에는 다시 소규모 농장에서 제조한 유기농 유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젊은 농장주들은 거대한 협동조합 조직에서 탈피하여 자기 농장만의 색깔을 지닌 유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다. 내가 잘 가는 아이스크림 가게 한 곳은 유기농 우유만을 이용하여 인공색소나 향을 첨가하지 않고 고소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다. 이런 곳이야말로 한국에 들여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4장
덴마크식 교육의 명암. 한국에서 고등학교 3년은 인생에서 여러모로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내게 덴마크 고등학교 생활을 묻는다. 그때 내 대답은 항상 이렇다. 저 고등학교 안 다녔어요. 그런데 나는 중학교도 다니지 않았다. 덴마크에서는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합친 펄커스콜러가 있다. 의무교육인 펄커스콜러를 마치면 선택교육인 애프터스콜러에서 1년을 보내거나 여행을 한다.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고 가정을 꾸려 나가기에 충분한 급여를 받기 때문에 덴마크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건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덴마크에서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다. 애프터 스콜러를 마친 후 나는 사회보건직업학교에 입학했다. 사회보건직업학교의 학생들은 내 또래 청소년들도 있지만 이 직종으로 직업을 구하려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건직업학교는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를 배우고 실습한다. 나는 사회보건직업학교에 다니는 2년간 요양보호사로서 실습을 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돕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하는 것이 내 첫 임무였다. 그때 나이가 고작 18살, 아직 너무 부끄러울 게 많은 나이인데 90살 할머니를 모욕시켜 드려야 했다. 모욕 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입고 있던 목욕 가운을 벗어 던져버렸다. 알몸의 할머니와 마주한 18살 에밀은 그대로 얼어버렸다. 사실 그때 어떻게 할머니를 모욕시켜 드렸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덴마크의 직업학교는 학생이라고 쉽고 간단한 일만 맡기지 않는다. 실질적이고 필요한 일을 다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한편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나라 중 가장 영어를 잘하는 나라는 어딜까? 2017년 덴마크는 네덜란드와 스웨덴에 이어 영어 능력 지수 세계 3위를 기록했다. 덴마크어를 전혀 모르더라도 영어만 할 줄 알면 아무런 문제 없이 덴마크 여행을 할 수 있다. 의무교육인 펄커스콜러를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유창하게 영어로 이야기한다. 나 역시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는데 이는 펄커스콜러 시절에 배운 실력이다. 내 경험을 떠올려 보면 어린 시절 영어를 자연스레 접했다. 영어 시간은 책으로 공부하다기보다 아이들이 실제 영어 환경에 노출되도록 하고 실용회화나 토론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다. 나 역시 영어를 공부로 여기기보다는 그냥 소통수단이라고 여겼던 것 같다. 부모님의 영향도 컸다. 어릴 때부터 매년 휴가철이면 다른 덴마크 가족들처럼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부모님이 자연스레 영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됐다. 덴마크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율성을 부여받아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법을 배운다. 덴마크에서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며 부모에게 칭얼거리며 떼쓰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대신 그것을 하고 싶은 이유를 부모에게 이야기하며 대화한다. 학교에서도 교사의 권위의식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말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마지막 장.
하나님을 믿는 목사를 찾습니다. 덴마크의 국교는 복음주의 루터교다. 덴마크 헌법 1조 제4항에는 복음주의 루터교회는 덴마크의 국가교회이며 이것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고 돼 있다. 덴마크에는 태어나면 거주지의 국가교회 교적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부모들은 교회에 거의 나가지 않더라도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한다. 덴마크인들은 출생과 결혼, 장례까지 인생의 중요한 지점을 국가 교회와 함께 한다고 보면 된다. 2015년 유로 바로미터의 통계에 따르면 덴마크인의 78%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는 약 2.4%다. 그나마 그중 약 25%는 외국인이다. 상황이 이러니 뜨거운 신앙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덴마크에서 20년 가까이 사는 동안 어느 누구도 내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성경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 루터교가 국교인 만큼 국가교회는 덴마크 정부의 소유다. 교회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유지된다. 국가교회 목사는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다. 교회의 운영자금, 목사의 생활조건 모두 안정적이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2013년 우리 가족은 여름에 덴마크에 놀러 갔으나 하나님을 믿는 목사를 찾습니다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새삼 놀란 적이 있다. 국가교회 목사가 되려면 코펜하겐 대학교와 오후스 대학교에 있는 신학과에서 6년을 공부한 후 난이도 높은 목사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비 목사들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점검하는 단계는 없다. 어차피 매주 설교 내용도 정해져 내려오니 마음만 먹으면 신앙인이 아닌 그저 직업으로서 목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루터교가 정부 지원을 받는 만큼 국가교회는 덴마크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한다. 덴마크 정부가 1989년 세계 최초로 동성시민 결합을 도입한 후 국가교회는 목사가 동성 커플에게 축복하는 것을 허용했다. 반면 국가교회를 떠나 자유교회를 찾아간 신자들도 있다. 자유교회란 정부의 경제 지원을 받지 않는 교회로 한국의 개신교 교회와 같다. 덴마크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루터교 교적에 오른다면 자유교회로 가기 위한 탈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나는 21살이 되던 해에 국가교회 탈퇴를 결심했다. 나는 어린 시절 뇌종양과 고환암에 걸려 오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는 여러 의문이 가득했다. 국가교회 교적을 탈퇴하면 소득세에서 교회세가 징수되지 않는다. 절세를 위해서 국가교회 교적을 탈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교적 탈퇴를 하면 얼마간의 금전 이득은 있겠지만 잃는 것도 많다. 국가교회에서 결혼식, 장례식 등 인생의 중요한 행사를 치를 수 없다. 교회는 봉사활동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아빠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마약 중독자 및 노숙자 회복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루터교 교단을 비롯한 덴마크 모든 교회에서는 덴마크에 입국한 난민의 사회 적응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17년 여름에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이란 난민 50명이 한꺼번에
교회에서 묵어서 한적한 교회가 한동안 북적거리기도 했다. 교회가 주축이 되어 난민 구호 봉사활동을 주선하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책을 부분적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언급한 덴마크식 행복, 회계가 바쁘게 돌아가는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